이리 오너라. 정순이 형 오늘 넥타이까지 메고 왔네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금방 풀 겁니다. 이렇게 뭐가 붙었나? 아닌가?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들도 좀 부진한 편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내용들 보시면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뽑아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납품과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때 보이세요? 일단 뭐 좋은 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이런 납품과대주들을 지금 상황이 지금 좀 연말로 다가설수록 막 급하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알 수 없죠. 타이밍을 알 수 없죠. 시장의 영역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정석대로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이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은 그래도 뭐 사자팔자를 떠나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코멘트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 9페이지에 표 5번의 맨 첫 번째 줄에 보고 있었는데 네, 간단히 넣어놨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만 떨어진 기업들이 몇 개가 보였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건데 저는 항상 그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근데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 없이 그냥 떨어진 기업들과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기업들과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낙폭이 확대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나와 동국제약, 서흥 이 기업들은 펀더멘털에 큰 문제 없고 3분기 때도 YY로 굉장히 고성장이 나올 만한 기업들인데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된 종목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 같은 기업들은 QOQ로 현저히 실적이 개선될 거임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거고 뷰역스 같은 종목은 제가 커버리지를 가져가지 않지만 계속 난레이트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종목인데 3분기도 지금 통계청 데이터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요. 밑에 코멘트 자료들도 좀 적어놨습니다. 다들 이렇게 간과하시고 잘 안 보실 수는 있는데 9페이지 정도에 제가 항상 이걸 넣어놔요. 그러니까요. 유니버스에서 뷰 변화라든가 뭐 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 적는 거예요. 나쁘다 그럼 진짜 나쁘다, 좋다 그럼 좋다. 그래서 약간 세미나용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가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고 월간으로 항상 낙폭과 대주라든가 이런 거 쭉 정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평가지도 정리해 놓고. 네. 이런 거 데이터 보면서 드신 느낌은 어때요? 네,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달에는 진짜 그 수익률 상회하면 진짜 100% 이상 되는 애들도 쫙 있었고요. 어떤 달은 진짜 오른 게 없는 적도 있었어요. 이게 YGFN에서 제가 데이터 솔팅을 하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조건 다 적어놨어요. 그냥 매달에 제가 모델 만들어 놓고 쭉쭉 클릭한 다음에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부터 쭉쭉쭉 하는 건데 기준 터무니없는 기준이 아닌 것만 다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ER 30배 그리고 PBR 4배 이하 기업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쭉 보는 거고 낮은 순서대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보통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 다음 달에는 낮을 거로 보이고 낮았던 기업이 높을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좀 일반적인 방향으로 쭉쭉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약간 중소형주 상위에서 이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이 테마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테마가 아닌데 올랐던 어떤 기업 집단들 예전 같은 경우 뭐 모바일 부품주들이 다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그렇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다 커버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중소형주라고 하는 한 1,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기업들을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16페이지에 있는 중소형주 상위에 있는 기업들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17페이지에 있는 낙폭 과대주를 보심이 나요. 저도 27페이지 때문에 물 여쭤본 건데 여기 보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네, 다양하게 섞여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떤 그 군별로 한 것보다는 말 그대로 퀀트 돌려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월간으로 납폭과대주지. 네. 좀 많이 올랐던 게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느낌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넣어놓는 게 한 달 있고 옆에 1년을 넣어놔요.
반대로 옆에도 한 달 있고 1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주가 안 움직이다가 확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받았다는 게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펀더멘털을 좀 보신다면 제가 YY로 직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리고 멀티플도 넣어놨어요. 수령금 비중은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Y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뭐 주가가 과거에도 별로 반응이 없었다가 1개월 수익률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퀀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씩 다 코멘트 드리기보다는 뭐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쪽에 있는 TSE라는 회사 보시면 뭐 예전에 몇 번 언급드렸는데 뭐 제가 어떻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최근 조정이 나온 겁니다. 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 수익률과 한 달 수익률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그냥 적은 거고요. 저는 18페이지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 그 세 가지 표를 만든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수령금 무조건 재무구조가 수령금인 기업들 중에서 YY로 직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역성장 안 하고 성장하고 있는 싼 것만 아니라 결국 그로스 좀 있는 것들. 네, 그쵸. 싸기만 하고 그로스 안 나오면 사실은 뭐 주가는 잘 안 올라요, 솔직하게. 그 기업들 중에서 멀티플이 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트레일링으로 한 20배 이하라고 치면은 포워드로는 15배 언더라고 보시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제가 뭐 손에 안 닿는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한데 항상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약간 문제점은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요. 좀 큰 기업들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주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 지금 이런 거 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탐방노트 종목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좀 컨퍼런스 콜로 미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고, 일단은 이번 달에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4페이지부터 들어가 있는 저번 달, 그리고 저번 달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SI 업체들.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업들을 전부 다 TP 내고 커버할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본 기업들을 주로 커버를 하는데 이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진 않았기 때문에 대신 산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부터 34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최근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화두는 디지털화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이 없어지면서 업무 방식도 온라인,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SI 업체들의 시스템 통합이에요. 그 기업들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SI 업체들에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살짝 좀 낮게 봤었죠. 이유가 대부분 대기업의 전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산실에서 분사돼서 SI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전산실 역할을 하는 건데 왜 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가총액도 대부분 1조 원 언더였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이쪽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쪽으로 우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들 이런 거 단어 들어보세요.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다 관심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SI 업체들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하겠다라는 사업들 대부분 SI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가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향후에 커버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저도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저랑 같이 스터디는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고요. 관련된 기업들은 34페이지, 35페이지에 쭉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최근에 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36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큰 거, 스마트 물류입니다. 뭐 단어들은 다 느낌은 오실 거예요. 스마트 물류.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이송, 보관, 분류, 피킹, 포장, 배송 이 모든 거에 대해서 ICT가 적용된 거예요. 정보통신이. 그래서 사람 개입이 불필요한 어떤 완전 자동화를 시현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몰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장바구니에 뭐 토마토 담고 뭐 고구마 담고 우유 담고 이런 A, B, C 항목을 클릭을 딱딱 해서 저희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럼 현재는 그 장바구니 담겨져 있는 거를 그 택배 그 배송하시는 분들이나 물류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가서 그 택배 박스에 담겠죠. 현재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장바구니 담듯이 창고 안에서 그 제 박스 안에 다 담겨질 겁니다. 이거를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더 계속 중요해지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가속화된 건데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기존의 온라인 쇼핑 시장과 더불어 가지고 이쪽의 상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완전 자동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림들을 쭉쭉쭉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걸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하느냐? 아주 심플하죠.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같은 유통회사를 갖고 있는 SI 업체들이 하고요. 특이한 건 포스코 ICT가 이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 ICT가 왜 잘하냐면 인천공항에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한 레퍼런스가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물류에 대해서 분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8페이지의 표 27번에 이제 현재 뭐 미래는 몰라요. 저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가 가장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너무 오래전부터 들었던 단어일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장 자동화 되게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스마트 팩토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뭐가 다르냐면 공장 자동화는 그 각 공정에, 그래서 A, B, C 그런 공정인데 A라는 공정에 있어서 사람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자동화가 돼 있거나 혹은 사람이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동화가 돼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 로봇이 기계가 대체하면서 효율성과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대해서 자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이 모든 거를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T 센서들이 붙어가지고 이 A라는 공정과 B라는 공정과 C라는 공정을 다 연결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장 자동화가 되게 잘 됐을 때는 효율성과 속도가 빠르지만 사람은 계속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스마트 팩토리가 완전하게 되는 순간은 공장 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의 클릭으로 그 모든 공정들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작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 스마트 공장들을 몇 개에 대해서 포럼을 가졌는데 국내에선 유일하게 포스코 ICT가 뽑혔어요. 포스코 ICT가 제가 사실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레퍼런스를 쌓았었고 그 외부 업체는 많이 안 쌓았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약간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틀린 거죠. 뭐 어쨌든 뭐 제가 언급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철강 하신 분들 다 아시는 스마트 고로 그거를 뭐 사람이 2시간에 한 번씩 온도 측정하거나 뭐 이게 온도 같은 거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자동화 시키면서 생산량은 5% 이상 비용은 4% 이상 절감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올라갔죠. 이러면서 아무래도 포스코 ICT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대표 주자로 좀 나왔었고 이제는 그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좀 수주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이제 국내 SI 업체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수주나 레퍼런스 현황에 대해서 쭉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데이터 센터 얘기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관심을 먼저 가지게 됐던 거였었는데 KINS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저희가 CSP 43페이지에는 그림 16번 이거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시장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IDC와 MSP 쪽에서 조금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자산과 유형의 제공하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건물주라고 보시면 돼요.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일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DC가 늘어날 거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MSP.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최종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아마존이나 MS 같은 기업들이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컨설팅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사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아주 잘하는 곳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 44페이지에 있는 표 31번 보시면 국내 SI 업체들이 대부분 아마존과는 전부 다 계약돼 있고요. 그 다음에 MS랑도 몇 군데 계약돼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MSP 사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해요,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지 간에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수록 SI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IDC 증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 업체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IDC에 대해서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는 넣어놨는데 사실 연관성이 높진 않아요. 스마트 홈 빌딩이죠. 건물들이 스마트해졌을 때 이 모든 센서라든가 인텔리전트 빌딩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전력 관리 그런 거 하는 쪽에 대해서 좀 많이 SI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SI 업체들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그만 회사들인데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그런 기업들도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쪽은 SI 업체들의 전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국내 부동산, 아파트 그런 거에 건설이 늘어났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46페이지에 있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본다라기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 그리고 IDC 쪽을 하면서 이게 다 연관되는 R&D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절주절 말씀드렸는데 현재 SI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변화 방향 기존의 단순 전산실 업무가 아니라 물품 이렇게 컴퓨터 잘 하게 하고 서버 잘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기업들 탐방 갔다 온 것들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에 포스코 ICT 20페이지? 네. 그러니까 SI 업체들 3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왔구나. 네. 포스코 ICT. 예. 네. 20페이지에 포스코 ICT. 그냥 탐방 노트만 적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제가 PP를 내기에는 아직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포스코 ICT는 그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한진의 대전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요. 이쪽에 대해서 향후에 또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레퍼런스 가져간 거고 이쪽에 대해서는 이익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포스코 그룹 내에서
물류와 관련된 이제 신규 기업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이거는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철강이라든가 포스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된다는 저도 몰라요. 된다면 포스코 ICT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1페이지에 넣어놨듯이 사실 과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현재는 한국유리, 뭐 동국제강, 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좀 받으면서 외부 고객으로 수익이 좀 다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대해서는 포스코 ICT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IDC 관련돼서는 포스코 ICT는 아직까지는 외부 고객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자기네 포스코 그룹 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한다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좀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롯데정보통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모든 SI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습니다. 뭐 트레일링 기준으로 PR 15배 정도 되고 다른 기업들은 다 20배 이상 돼요. 뭐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매니저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있는데 어쨌든 물류 자동화에 관련돼서 향후 투자가 좀 들어갈 거고 특히나 이번에 용인에 그 제4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아마존 고객사를 좀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향후 비전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 트렌드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스마트 물류 그리고 IDC 관련된 쪽에 대해서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게 없는 걸 보니까 롯데정보통신은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네, 좀 더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그룹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중소형주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70%가 콜센터예요. 그래서 콜센터라서 뭐 되게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다른 콜센터 업체들도 미팅을 해봤는데 이익이 하나같이 다 올라요. 재밌는 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저 되게 재밌었는데 그 콜센터가 직원이 많아요. 효성 ITX도 한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다른 업체도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회식을 못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회식을 못 하는데 영업이익이 올라요. 그 어마어마한 인력에 대해서 간접비, 비용 절감 효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식품 업체의 상당 부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 마트 가서 시식 안 하잖아요. 이거 인건비랑 시식에 관련된 그런 마케팅 그 비용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효성 ITX의 콜센터도 약간 그런 쪽에서 이익 증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효성 ITX도 효성그룹에서 향후 IDC를 건설할 거라고 이미 공시를 했어요. 효성중공업에서 건설이 되면 이 효성중공업이 이제 그 운영 관리를 맡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고 두 번째로는 효성그룹이 아직까지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좀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겠다고 좀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좀 미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효성은 하여튼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주가 흐름은 참 좋아요. 많이들. 네, 그러게요. 네. 뭐 그 뒤에는 저희가 뭐 피즈라든가 뭐 사이버결제 인시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성장률이 그렇게 확 올라가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다른 클라우드 업체나 인터넷 관련된 업체들 2분기 때 사실 실적이 YY로 많이 개선된 기업들이 쭉 다녀봤는데 크게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재밌는 거 하나가 32페이지에는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규 상장 기업인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전이 좀 큰데 이건 약간 갑자기 SI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이한 거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센스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 때 혈당을 여기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실시간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측정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실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제가 인슐린 주사를 언젠가는 제가 놓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인슐린 펌프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게 이오플라우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잘 한다면 향후에 좀 획기적으로 당뇨라는 약에 대해서 좀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탐방 다녔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내용을 신규 상장주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IPO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앞으로도 그냥 탐방 좀 가보면서 계속 연관을 지어서 저 아이센스랑 회사랑 이 회사를 연관 지어가지고 이쪽 시장이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항상 보시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자꾸 가냐면 적자가 절대 안 나니까요.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주가는 되게 부진하지 않나요? 전에? 네. 그래서 갔어요. 오히려 부진해서. 이 회사 지금 순현금이랑 시가총액이랑 똑같아요. 근데 딱 그 개념이에요. 되게 실적은 올해 계속 역성장 나오고 있고요. 뭐 올해 연간으로도 역성장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 이유를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일단은 적자가 절대 날 수 없는 사업 구조에 플러스 뭐 순현금이랑 시가총액이랑 똑같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이익이 역성장하고 있냐? 아주 심플하게 이 회사는 신용카드 긁었을 때 돈을 버는 회사예요. 수수료 받아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긁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온라인으로 긁었을 때보다. 근데 점점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동일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좀 나이스 정보통신이 가져가는 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언제 좋아질 것이냐? 현재 온라인 비중이 19.5%예요. 한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 비중이 한 40% 정도까지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그 방향성에서 더 까먹을 게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익 성장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아니겠죠. 근데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부터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시면 사실 안 오를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걸 계속 팔로우를 해야죠. 그때 닥쳐서 보면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지켜보다가 이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에요? 답답할 겁니다. 네, 지금은 역성장 구간이에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조은혜 연구원이 얘기할 건데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조은혜 연구원이 나중에 조은혜만 한 종목 때문에 들어오기 그러니까 GNC 에너지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럼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SI 업체들에 대해서 쭉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IDC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그걸 놓고 봤는데 KINX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질 거니까, 많이 지는 게 하나 큰 거 지는 거니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SI 업체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이들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증가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조은혜 연구원이 탐방 다녀왔고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봤는데 GNC 에너지가 좀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IDC가 만들어지면 비상용 발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 발전기에 IDC양 국내 70%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GNC 에너지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컨셉상으로 맞는데 좋아질까라고 체크해봤는데 2019년에 IDC향 비상용 발전기의 매출액은 362억 원이 나왔어요. 2019년에.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33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실적을 올해 상반기 때 다 했던 거죠. 작년에 이쪽 관련된 비중이, 매출 비중이 22%였었는데 올해는 55% 정도로 비중도 확 늘어났습니다. 그럼 왜 더 이렇게 상황이 좋냐면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조그맣게 막 쳤어요. 근데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요즘에 IDC 지는 업체들 다 보면은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크게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표에 77페이지 38번에 그 기준은 넣어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이스퍼 스케일로 크게 전력량 높게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특히 KT 용산 쪽에 넣으면서 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고 올해보다 내년에 굉장히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내 비상상용 발전기 1위 업체로서 IDC양 70%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특히나 IDC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한 것들이 아니라 하이퍼스케일 큰 IDC가 늘어날수록 이 기업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7페이지에 있는 그림 39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니즈라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KT 쪽이 좀 이루어진 거고 향후에는 이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P가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 49번, 78페이지 표 49번 보시면 지금 수주 내역들 쭉쭉 정리해 놨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IDC가 늘어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쭉 들었는데 SI랑 우리가 많이 안 다뤘던 것들을 이번에 좀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다룬 거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자라는 거고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주가를 뭐 제가 못 맞추고 모르겠어요. 저도 못 맞출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모두 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실 이익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몰라요. 다 수주고 사실 그 각 그룹사에 대해서 이익 배분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건 제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꼭 스터디는 해보셔야 되는 그런 산업군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로 하고 추석 연휴 앞두는 날 녹음한 거여서 빨리 마무리 짓고 저도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